자, 자, 불안발작, 공황발작. 자, 불안발작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의사들이나 심리치료를 할 때도 심리치료사가 심리치료를 할 때도 이것이 설명이 환우들이나 내담자들에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불안발작? 그러면 이거 뭐지? 자, 여러분들께서 어떨 때는 공황발작까지 가지 않았고 공황발작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불안발작까지만 왔다 갔다 하고 계셨을 수 있어요. 보통의 불안에서 긴장 초조, 여기에서 불안발작까지. 그럼 불안발작까지 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 평상시의 불안을 넘어서서 압도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격렬하게, 그리고 굉장히 정말 평상시에 느껴지는 그 강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은 맞습니다. 어떤 단순히 그냥 어떤 어, 기분이 그냥 평화롭고 이런 것이 아닌 거 있잖아요. 시험 때나 아니면은 누구의 뭐 애들이 부모님에게 혼났을 때라든지 아니면 뭐 뭘 몰래 하다가 들켰다라든가 이제 그렇게 그런 때 긴장과 초조, 불안 이런 것과는 느낌이 다른 건 맞아요. 불안 발작은 그 너머에 아주 엄청나고 압도적이고 그리고 아주 막 주변이 막 무너질 것 같고 뭐 큰일이 날 것 같은 그런 어떤 그런 느낌과 함께 발작이 오는 건 맞아요. 불안 발작이 그렇게 오는 건 맞습니다. 강도가 높고 압도되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요. 어, 그, 그 신체적으로 그런 증상이 좀 심각하게 느껴지면 내가 건강상에 좀 중증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거기까지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불안 발작이라는 그 용어 자체는 그 임상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불안한 감정과 비교해서 그보다 더 강력한 불안을 느끼는 그 기간을 그거 불안 발작이라고 지칭할 뿐이에요. 그렇게 사용될 뿐이에요. 그렇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불안이 레벨이 1부터 10까지가 있다면 9, 10, 8, 9, 10 이렇게 그 증상이 나타날 때를 불안 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공황은 자 불안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좌우에 스토리가 연결이 돼요. 반드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접한 기간 동안에. 공황 발작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보다 더 오래전에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스토리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공황 발작은 무엇이 다른가 하면 똑같이 위험이 느껴지고 그런 외적인 어떤 요인이 없는 것 같은데가 아니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강력한 공포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주 중증으로 신체의 반응도 일어나고요. 그 차이를 좀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 공황장애 때문에 막 힘든데 공황 발작이 와서 힘든데 막 어지럽고 막 쓰러질 것 같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쩌면 공황 발작이 아니라 불안 발작까지만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공황 발작은 훨씬 더 위협적이에요. 그 진짜 죽지는 않는데 생명의 위협. 지금 몇 분 후면 정말 죽을 것 같아 진짜로. 이해가 되시죠? 그 굉장히 일상에 영향을 미치겠죠 아무래도 그쵸?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강렬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가 더해지는 거죠. 그냥 불안의 극한 상황이 아니라 공포가 더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이 발생한 장소를 안 가게 돼요, 잘. 피하게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극한,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렇게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장소, 그 일이 일어났던 장소, 힘들었던 장소, 그런 것까지 회피하게 되죠. 자, 회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피하게 되면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그쵸? 놀랐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과 함께 올 수 있어요. 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PTSD 증후군,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있잖아요. 그것이 꼭 전쟁터나 극심한 충격의 장소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황 발작이 엄청난 레벨로 왔을 때도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희한하죠. 아유, 쓰담쓰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지금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이것이 불안 발작인가, 공황 발작인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그, 한번 어느 정도의 지금 공황 발작인지, 불안 발작인지, 자기가 평상시에 느끼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이거를 측정해 보세요. 자, 빠르게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거, 그리고 심장이 조이는 듯하게 압박감이 있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이 여러 가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이 전후 좌우의 여러 가지 스토리와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고 막 이것이 진행되는 동안에 어느 날, 자,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생각과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이 오고 갈 때,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어딘가에는 힘을 주고 있다. 힘을 주고 있어요. 자, 어디에 주로 힘을 주게 될까요? 숨이 잘 좀 속이 답답하고 과호흡이 왔을 수도 있죠. 과호흡. 예, 과호흡이 와서 좀 답답하고 좀 약간 질식감이 있고 뭐 이러면 어디다가 힘을 주게 될까요? 복식 호흡을 잘 못해요. 숨을 얕게 쉬게 되죠. 여기 목에서 가슴에서 그냥 홀딱홀딱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흉부 쪽에 힘을 주거나 자기도 모르게 힘을 주고 있거나 거기 몸을 긴장하고 몸이 압박감을 느낄 수 있죠. 그 신체가 힘을 주고 긴장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그 심장은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심장 문제가 없는데 심장 근처의 근육도 좀 경직되겠죠. 그러다 보면 좀 약간 날카로운 어떤 통증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고 머리가 어지럽고 깊은 숨을 쉬기가 어렵고 자 과호흡 같은 증상 과호흡이 꼭 공황 발작까지 가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과호흡과 증상이 비슷합니다. 과호흡이 공황 발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각각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증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깊은 숨을 쉬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쉬려고 그래도 이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팔이나 다리가 약해지는 것 같아. 그 따끔거리기도 하고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막 무슨 어떤 일이 막 생길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그리고 어, 지금 이 느끼는 그 증상 말고는 다른 것을 신경 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피부나 근육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 타는 듯한 그런 감각 같은 거 그런 게 느껴질 수 있고 구역질일이 날 수도 있고 위장장애가 올 수도 있고 머리가 막 쪼이는 것 같은 그런 압력을 느낄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상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놀이기구를 타러 갔는데 부모를 잃어버렸다. 미아가 됐다.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막 그냥 속이 울렁울렁거리겠죠. 자, 막 구역질 날 것 같고, 그리고 막 속이 막 위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온몸이 그냥, 경직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스담. 성인이 된 후로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그 증상에 매우 집중하게 되고 어린 아이일 때보다 음, 대부분의 높은 불안증을 호소하고 그다음에 공황을 호소하시는 분들인 그 인생의 초기에 그런 비슷한 그런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그 어릴 때는 그냥 자기가 느끼는 증상이나 이런 것에 집중하지는 않고 그냥 그 없어진 부모, 나는 이제 어떻게 되나, 나 이러다가 나 진짜 영영 부모 못 만나는 게 아닌가. 거기 스토리에 집중하죠, 어린아이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성장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스펙트럼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지금 이 하나의 유튜브에 다 담지 못하는 지금은 이제 공황 발작과 그다음에 불안 발작을 설명하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자, 어른이 된 후에는 오히려 아이 때보다는 스토리에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어 기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않는다라고 표현하냐면 무의식에
그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증상에만 자꾸 꽂혀서 증상을 호소하는 거예요. 어지럽고 나 지금 뭐 이렇고 이거 어떡하죠? 뭐 이렇게 증상에만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증상에만 꽂혀서는 안 된다. 심리 치료 필수. 심리 상담 필수. 자, 그 스토리를 풀어가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공황 발작의 징후. 공황 발작의 징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급박한 나쁜 일이나 아주 위험천만한 어떤 것이 그냥 막바로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막 쏜살같이 듭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막 우리가 그걸 볼 때 어떤 일이 막 벌어지려고 그러는 걸 이렇게 그 시청자들은 알잖아요. 관객들은 알잖아요. 그 후에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걸 알잖아요. 마치 그것을 알고 예상하듯이 그런 뭔가 진짜 아주 위험한 일들이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딱 듭니다. 그리고 통제 상실이 돼요. 그리고 막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몰려와요. 그리고 심장 당연히 빨리 뛰고 땀 흘리고 그리고 막 몸이 떨리는 증상이 올 수도 있고 막 몸이 흔들리고 막 몸이 그리고 숨쉬기가 힘들고 막 목구멍이 조이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막 오한이 오기도 하고 막 그다음에 얼굴 빨개지면서 구역질도 나고 막 복부에 경련도 일어나고 가슴에 통증 당연히 있고 두통도 오고 현기증 어지러움증 막 뭐가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고 희미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무감각해지고 막 몸이 막 따끔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비현실감이 들고 그리고 어떤 그 분리감이 들고 막 이런 거. 자, 구분이 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우리 그 1창에서 어, 푸들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애슐리님 바쁘시겠지만 이걸 공황장애라고 봐도 되나요? 몰라서요. 제일 심한 건 자다가 깨면 표현할 수 없는 극도의 불안함과 공포감. 자, 공포감 나왔어요. 극도의 불안감 나왔어요.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 나왔어요. 죽을 것 같은 느낌 너무 강하게 들어 박차고 나가서 바람을 쐬고 들어오면 좀 괜찮아집니다. 자, 그냥 여기까지만 읽어도 공황장애 있으시구나. 공황 발작 일어났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튜브에 올린 이유가 있어요. 푸들님께서 이것이 약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으면서 지금 뭐 한 달밖에 안 됐다. 그러면 순전히 다 공황 발작으로 온 공황 발작 증상이에요. 그런데 푸들님께서 공황 불안 우울 처방 8년 차예요. 자, 그러면 자, 1년 안에 그 처방된 약을 임의로 끊지 않고 그 약을 잘 먹어 주시면 그 약을 어떻게 먹는다고요? 여기 다른 유튜브에 들어보면 밴드 유튜브 여기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1년 안에 의사와 자기에게 맞는 약을 잘 디자인해 가셔야 돼요. 약간의 무슨 부작용이 일어나거나 먹기 전에 없었던 그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면 의사와 긴밀하게 상의해서 소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약과 그다음 약 종류 그것과 용량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안 돼 계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우리 안에 SNS 안에 이 모임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야 지금 무엇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지도를 내가 어디 서 있는가 이 지도 우리가 어떤 커다란 백화점에 가면 지도가 있죠. 지도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하고 지도가 있잖아요. 그런 지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몇 년 동안 공황과 불안 장애와 우울을 앓고 있었는가 그리고 몇 년 동안 약을 먹었는가 약을 1년 안에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잘 드시면서 자, 약은 어떻게 적응된다고 말씀드렸나요? 2주나 4주 걸릴 수 있고 6주까지 걸리는 약도 있어요. 그래서 2주 정도는 기다려 봐야 돼요. 극심하고 강렬한 부작용은 약을 끊고 바로 다음날 가서 의사와 상의해야 돼요. 그러나 약간의 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기는 하고 뭐 아주 조금씩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 그 정도는 한 2주 정도 기다리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4주 정도 기다려서 더 없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약을 조절해서 디자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걱정이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뭐 약이 안 좋대, 약이 뭐 중독될 수 있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서 그냥 임의로 약을 끊어버리신 분들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약은 드셔야 돼요. 짧은 기간 동안에 의사와 소통하면서 1년 안에 중증 증상을 잡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시고 약을 끊었다, 임의로 끊었다, 다시 드셨다가 이걸 왔다 갔다 하다가 또 한참 동안 안 먹다가 또 뭐가 증상이 있는 것 같으면 또 먹었다가 자 이렇게 하신 분들은 장기로 갑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 약 의존으로 오남용으로 갈 수 있고 의존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1년 안에 격렬하고 강한 증상들은 많이 잡힐 수 있어요. 또 다른 증상들, 다른 진단명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약간 더 길게 갈 수 있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럴 이유가 있고 이럴 시기이기 때문에 요 때가 왔을 때 처방받고 진단 받았을 때 이때 1년 안에 그렇게 좀 수고해 주시고 자기에게 맞는 약을 잘 찾아서 강력한 증상이나 중증 증상을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푸들님께서 지금 8년 차예요. 8년 차. 그럼 8년까지 갔다. 그러면 여기는 약간의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 약을 혹시 중간에 임의로 자기 맘대로 중단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붙여질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쓴 증상 말고도 다른 증상이 있습니까? 두 가지를 질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약을 임의로 끊고 약을 드셨다 안 드셨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막 7년, 8년, 9년, 10년 막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또 인지행동 치료나 이런 인지행동 치료 요법으로 받아보신 분들은 거기서는 약을 그냥 평생 먹는다고 생각해라. 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 얘기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있는 거죠. 너무 약에 신경 쓰고 그러면 이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그냥 약은 그냥 먹는 거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 뜻은 진짜 막 20년, 30년 이게 갈 거라고 상상을 하지 않고 얘기하겠죠. 아무래도 예, 그게 정답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내가 약을 먹게 됐다. 여기에 집중할 필요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자, 나가서 바람을 쐬고 들어오면 좀 괜찮아집니다. 자, 보통 공황 발작까지 가게 되면 한 2, 30분이면 부교감 신경이, 교감 신경이 막 날뛰고 있는 거거든요. 교감 신경이 막 발작을 일으키고 심장이 막 뛰고. 근데 부교감 신경이 돌아와서 좀 안정시켜줘요. 그것이 한 2, 30분 걸려요. 강렬한 증상은 한 10분 정도 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때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이 유한 복식 호흡 하시라고 숨을 배까지 들이쉬시고 멈췄다가 내쉬고 이거를 몇 세트씩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뭔가 가라앉지 않고 막 이 심리 정신적 그 용으로서의 조급증이 또 같이 생기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막 이거를 차분히 못 하세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밖에 나가서 안전한 곳에서 빨리 걷기나 조금 살살 달리는 거 해보시라 그랬어요.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어딘가에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것처럼 막 준비하고 예, 신발 신고 그리고서 안전한 곳으로 좀 걸어보시라 그랬어요. 어디를 가는 것처럼. 이제 그러다 보면 가라앉거든요. 그런데 아, 바람을 쐬고 들어오면 좀 괜찮아진다. 이게 정답이죠. 괜찮아져요. 아니 2, 30분이면 사실은 가라앉거든요. 근데 나가서 바람을 쐰다. 그러면 거기는 이완복식 호흡을 뭐 이렇게 따로 하지 않더라도 집안에 가만히 이렇게 증상이 왔을 때 있는 거랑 다른 또 호흡을 하게 되고 그렇게 바람을 쐬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좋아질 수 있어요. 자, 누군가 옆에 같이 있을 때 빈도가 적다고 그러셨어요. 푸들님께서 누군가 옆에 있을 때 빈도가 적습니다. 예, 이 말이 정답이에요. 자, 공황 장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발작이 올 때마다 오히려 만약에 직장을 갖고 계시다면 일을 계속 하시는 것이 낫는 것에 도움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이 증상이 나타났던 그 장소에 막 안 가게 되고 못 가게 돼요. 뭐 기차 안에서 그랬다, 뭐 차 안에서 그랬다, 뭐 전철 안에서 그랬다. 그러면 전철을 못 타요. 버스도 못 타고요. 근데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면 오히려 훨씬 회복되는 그 기간이 짧아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노출요법이라고 해서 어떤 증상이 왔을 때 자기가 가기 싫은 곳, 하기 싫은 것, 또 있고 싶지 않은 곳, 이런데 오히려 그냥 일상생활을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막 속으로는 죽겠죠. 사람들은 막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시장을 갔다 뭐 가보면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일상을 살아가요. 사람들은 나만 이루고 있는 거죠. 속으로. 막 발작이 오면 속에서 막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죠.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면 살짝 앉아주는 거예요. 의자 같은 데 가서 앉아주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발작이 왔을 때도 사람들 때문에 거기서 쓰러지기는 어렵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기절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밖에 활동을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 유지하시다 보면 사람들 있는 곳에서 참는 법을 알아가게 돼요. 희한하죠. 참다 보면 증상이 점점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노출요법, 그 하나의 어떤 심리 치료, 그 치료의 어떤 기법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평소에도 하루 종일 무기력증, 우울감, 마음이 불안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 귀찮고 아무 감흥이 없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것 전부 다 주요 우울증의 증상이죠. 그래서 우울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꼬박꼬박 잘 드시고 계시는지 그것이 질문이 딱 생기고요. 그래서 약을 계속 잘 드시고 계신가요? 이 무기력증, 우울감, 마음이 불안하고 사람 만나는 거 귀찮고 감흥이 없고 이것이 약을 드시는데도 이렇게 됐냐는 질문이죠. 자, 이런 것들이 1년 안에 1년 내외에 아주 헤비한 거, 중증은 잡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드릴 수 있는 질문은 혹시 푸들님께서 8년이 되는 동안에 혹시 의사와 긴밀하게 약을 아주 그 부작용을 잘 조절하고 약이 약간 좀 증상이 좀 약간 더 심해지면 약간 용량이나 약 종류를 달리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거의 질문이 생겨요. 그리고 혹시 약을 감약하고 단약했다가 금단 현상이 생기거나 다른 증상들이 생겨서 다시 약을 다시 드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재발하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오래 가는 경우, 자, 이거 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나요? 자, 심리 치료를 병행하지 않았을 때. 자, 이것이 아이가 부모를 잃었을 때 문제가 뭐였나요? 부모를 잃은 거예요. 부모를 잃은 거. 그래서 아이에게 옆에서 이제 경찰이나 미아보호소에서 와서 아이를 갖다가 데려다가 놓고 자, 물을 마시게 하고 안정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건 그냥 이해예요. 아이에게 그렇게 하진 않지만 아이가 너무 불안해하니까 좀 진정제 같은 거를 주고 그럼 아이가 진정이 되겠죠. 물을 마시니까 좀 약간 좀 내려앉긴 하겠죠. 그러나 아이의 마음의 핵심에는 뭐가 있나요? 중심에는 엄마 아빠가 없어요. 엄마 아빠 찾아야 돼.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자, 전문 심리 상담사를 만나서 발품을 팔아서 자기에게 맞는 전문 심리 상담사를 찾는다. 어, 다양한 기질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심리치료사들도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심리치료사들이 있습니다. 심리상담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발품을 팔아서 자신에게 맞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전문가를 찾아서 자, 심리치료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심리치료를 병행해야만 재발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중간중간에 약을 임의로 끊지 않게 되기도 하고 회복되는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스담. 자, 그래서 초조함과 불안함을 하루 종일 안고 사니까 정신적으로 무너져서 회복이 안 되는 걸 느낍니다. 자, 8년이에요, 8년. 자, 그러면 약을 의사와 가서 다시 상의를 해서 집중해서 다시 약을 처방받아서 그것을 다시 한 1년 정도 약에 집중해서 처방하는 약을 잘 자기에게 맞는 약을 찾아서 그것을 좀 복용해서 좀 안정되도록 그리고 반드시 심리치료를 병행한다. 심리치료 병행하지 않으면 이걸 반복하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은 일과 사람의 관계 모두 포기하고 집에만 있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지금 위에 말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 회피하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대답은 yes and no. 자,
자기가 어떤 역사를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것에 따라서 어떤 불안을 느끼는 그 민감성, 그 지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미아보호소에 왔을 때 엄마 아빠 찾아야 되겠죠. 왜 얘가 지금 불안하고 막 울고 있는지 그거를 마음을 만져줘야 되겠죠. 달래줘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성인이 되셔서 어른이 되셔서 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랬었겠어? 그 사람이 얼마나 그럴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이제 어른이 돼서 그런 생각이 오죠.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이 왔다. 그러면 그 정말 핵심적인 감정이나 핵심적인 이 일들이 만져졌을까요? 안 만져졌을까요? 안 만져졌다. 안 만져졌다. 머리로는 그때 그런 거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어떤 분은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도 아직도 씁쓸하고 아직도 눈물이 왈칵 날 정도로 어려운 분들도 계시다. 자, 심리 치료 전문 심리 상담사 만나서 심리 상담하는 거 필수입니다. 자, 인지행동 치료 받으시다가 많이 재발하시죠? 왜 그럴까요? 12주 동안 해요. 12주 동안 내 생각과 여러 가지 사고, 내 핵심 사고랑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것들을 내가 신경 쓰고 조절해서 찾아가서 추적해서 거절하고 생각을 안 좋은 생각, 비합리적인 생각들은 거절하고 끊고 막 이러실 수 있죠. 그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왜?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어떤 형태로든 어떤 형식으로든 그것이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멘토를 통해서 이런 어떤 친밀한 관계 안에서 서로 도움을 받고 멘토링을 받는 것, 어떤 친밀한 그 관계성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고 낫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쓰담쓰담. 자, 그래서 증상이 심해진 건 7년 정도 됐다. 자, 7년 동안 어떻게 약을 드셨는지 우리 푸들님께서 그리고 여러분들 멤버님들 모두 다 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임의로 끊으면 절대 안 된다. 여기 유튜브 다른 거 1, 2, 3번 1번부터 8번까지 돼 있고 이게 9번인데요. 그 전 것을 다 들어보세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기간을 좀 짧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심리 상담, 심리 치료 똑같은 말입니다. 필수, 쓰담쓰담 축복합니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시즌이니까 축복합니다. 잘 들어보세요.